여러분은 푸른 수염이라는 제목을 가진 동화를 한 번쯤 읽어보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동화에는 동화의 제목과 똑같은 푸른색의 수염을 가진 사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와 결혼한 부인들은 모두 의문의 실종을 맞이하게 되고 주인공 역시 푸른 수염과 결혼을 했다가 다른 아내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뻔합니다. 그런데 실제 프랑스에서도 이 푸른 수염 이야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프랑스의 푸른 수염 앙리 데지레 랑드리 사건입니다. 앙리 데지레 랑드리는 1869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철소의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하는 재봉사였습니다. 그에게는 누나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주변의 가정들이 그렇듯이 근처에 있는 카톨릭 성당에서 공부를 배웠으며 어머니에게 배운 재봉 기술로 사제들의 옷을 수선하는 재단사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앙리의 가족은 그가 신학교에 진학하길 바랐지만 1889년 그는 프랑스 군대에 입대하였고 1893년 제대할 때까지 부사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어쩌면 계속 군인으로 남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전역을 한 뒤 그는 부인이 되는 마리 카트린을 만나 그녀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특별히 제대로 된 직업은 가지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1893년부터 1900년까지 그가 거쳐갔던 직업은 무려 12가지였고 고용주는 15번이나 변경됐습니다. 회계사로도 일했고 가게 직원으로도 일했으며 지도 제작, 지붕 수리공, 배관공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모이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4명이나 되는 자녀 부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앙리 본인 역시도 한 번 가진 직업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1900년 한 가지 나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기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떠올렸던 사기의 소재는 바로 자전거를 통한 범죄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자전거가 대단히 유행이었습니다.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자전거를 즐겼고 심지어는 물 위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도 프랑스에서 발명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자전거의 인기를 가지고 범죄를 계획했는데요. 기존과 다른 자전거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앙리가 제시한 자전거는 바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 자전거였습니다. 이 자동 자전거는 당시엔 상당히 획기적인 물건이었고 게다가 그는 투자자 모집 포스터에 초기 투자자에게는 3분의 1 가격으로 자전거를 제공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자전거에 혹한 많은 사람들이 앙리에게 곧 투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주문이 쏟아지고 돈이 굴러들어오자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고 기뻐했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전거가 오길 기다렸지만 이미 앙리는 돈과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 범죄 행위가 사기죄로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899년에 이미 자동 자전거 설계안을 특허 출원하는 대단히 계획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결국 그는 사기범으로 지명수배자가 됐습니다. 4년 뒤인 1904년에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정신감정을 받아 비정상 판정을 받은 뒤 감옥에서 석방되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석방되고 나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벌였던 또 다른 사기는 바로 창고 판매 사기였습니다. 창고 건물을 판매한다는 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명의만 이전받고 지불은 나중으로 미루면서 자신의 소유가 된 창고를 바로 타인에게 판매한 다음 그 사이에서 이득을 보는 식의 이중 사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5번 이상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그는 다시 지명수배자가 되었으나 붙잡히진 않았습니다. 불출석 재판을 통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알게 된 앙리는 다양한 가명을 쓰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1909년 가명을 쓰던 그는 어느 여성과 알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느 쿠셰였는데요. 그녀는 파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여성이었으며 앙드레라는 이름의 아들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레이몬드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앙리는 자신의 재봉사 지식을 이용해 그녀와 친해졌고 과부였던 잔느 쿠셰 역시도 친절해 보이는 그와 쉽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앙리는 그녀에게 지금 직업을 관두고 모아놓은 돈으로
다른 마을에 가서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녀에게서 그동안 저축한 돈을 건네받은 그는 혼자서만 다른 곳으로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본 경찰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으며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잔느 쿠시에 역시도 그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912년 그는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1913년에 또 다른 큰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뒤에 큰 돈을 가로챈 뒤 또 잠적한 것이었는데요. 1914년 그는 다시 잔느 쿠시에를 찾아갑니다. 사기쳐서 얻은 큰 돈을 가지고 그녀를 만났는데 이것이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란 말을 믿은 그녀는 다시 앙리와 만남을 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잔느 쿠시에는 앙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은 유산까지 있었고 오히려 앙리가 그녀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보다 더 재산이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앙리는 그녀의 아들인 앙드레를 집으로 불러서 다른 곳으로 가서 셋이서 같이 살자고 말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아들 앙드레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1914년 11월 이후 쿠시에와 앙드레는 영원히 실종됩니다. 앙리는 이 사건을 이후로 완전히 범죄의 눈을 떴고 당시 프랑스에는 과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노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자신을 아직 싱글인 외로운 남성이라고 광고합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그의 피해자들은 첫 번째 범행인 잔느와 앙드레를 제외하고 9명입니다. 전부 파리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범행 시기는 1915년 6월부터 1919년 1월까지라고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이름은 테레즈 라보르드 라인입니다. 그녀는 1868년 아르헨티나 출생이었으며 여관을 소유한 부유한 미망인이었으나 어느 남성과 외출한 뒤 1915년 6월 실종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마리 앙헬리크 길랭이며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일했습니다. 1863년 프랑스의 어느 시골 출신이었으며 1915년 8월 52세의 나이에 실종되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베르테 안나입니다. 그녀 역시 부유한 집안의 하녀로 일했었으며 재혼을 여러 차례 했었던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통해 남자를 알게 되고 1915년 12월 55세에 실종됩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안나 콜롬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큰 보험회사에서 일했었으며 역시 광고를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고 1916년 12월 44세에 실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앙드레 바벨레이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인 19살의 나이였습니다. 1917년 4월에 실종되었으며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룰루라 부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여섯 번째 피해자 셀레스틴 비송 47세였습니다. 신문에 난 배우자를 찾는 광고를 보고 한 남성과 알게 되었으며 그녀 역시 미망인이었습니다. 1917년 9월 그 남성과 약혼까지 했지만 이후 실종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피해자 루이즈 하우메입니다. 옷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으며 과부는 아니었지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문 광고를 통해 어떤 남성과 알게 되고 1917년 11월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피해자인 앤 마리 파스칼 37세 옷가게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으며 남편과 이혼한 뒤에 신문에 난 광고를 통해 어떤 사업가를 알게 됐습니다. 1918년 4월부터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 피해자 마리 테레즈 마르샤디에 37세였습니다. 보르도 출신이었으며 파리에서 거주했습니다. 신문에 난 광고를 통해 어떤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1919년 1월부터 그녀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수상한 실종 사건에 연관되면서도 프랑스 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가명 때문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가명은 무려 90개가 넘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낼 때 그다지 신원 확인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었고 지금처럼 정교한 확인 체계도 잡히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앙리 본인의 진짜 가족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인데요. 첫째 아들인 모리스는 앙리의 사기와 절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옆에서 돕다가 체포되기도 했고 막내 아들인 찰스 역시도 자동차를 운전하며 앙리의 운전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앙리의 아내인 마리 카트린도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녀는 앙리가 가명을 쓰고 만난 여성들이 실종되면 그 여성으로 변장한 뒤 은행에서 돈을 빼내는 등 여러 가지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집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앙리의 거주지를 알면서도 경찰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건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꽤 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인원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앙리가 범죄를 한창 저지르고 다니던 당시에는 대부분이 군인으로 동원되어 경찰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냐면 당시 마을 하나에 담당 경찰이 단 한 명뿐인 지역도 존재할 정도로 치안 상황과 인원이 열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앙리의 범죄는 더욱 수월했습니다. 그런 그가 체포된 경위는 꽤 복잡했습니다. 그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셀레스틴 비송의 여동생인 마리 라코스테는 한 남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니가 만나던 남자인 조지 프레미에라는 남자였습니다. 마리는 그가 혼인을 미끼로 삼아서 언니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결혼 사기꾼이라고 의심했는데요. 그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였던 셀레스틴 비송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지 프레미에는 언니와 여행을 떠났고 그 이후로 언니를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자 마리는 뒷조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차표가 왕복이 아닌 편도행 티켓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돌아올 생각 자체가 없는 여행이었고 곧 자신의 언니가 조지 프레미에라는 남자에 의해서 뭔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조금 더 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언니의 은행 예금이 전부 인출되었는데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본 마리 라코스테는 곧 은행 계좌에 쓰인 서명이 위조됐음도 알아챕니다. 또 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됐었던 여관을 찾아가자 그곳의 관리인은 그녀에게 피해자가 실종 마지막 날에 프레미에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과 함께 여관에 묵고 갔다는 사실도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조지 프레미에가 이 사건의 진범이며 언니가 그에 의해 나쁜 일을 당하게 됐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곧 조지 프레미에, 즉 앙리 랑드리도 알아채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앙리는 두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그녀의 언니인 셀레스틴 비송의 필체를 흉내내서 자신이 현재 어느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마리 라코스테는 편지의 내용을 전혀 믿지 않았고 초조해진 앙리는 그녀의 회사에 여러 차례 방문해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마리는 그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은 마리는 경찰에 가서 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인원 부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를 조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대신 다른 피해자의 유가족과 그녀를 연결해 줬습니다. 바로 네 번째 피해자였던 안나 콜롬의 여동생이었는데요. 빅토린 펠라트라는 이름의 그녀 역시도 자신의 언니가 어떤 남자와 만난 뒤 실종된 것에 대해 수상하게 여겨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여성이 말하는 남성의 모습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갈색의 수염을 가진 40대의 남성이었으며 키는 중간 정도의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데요. 그 남성의 이름은 바로 라울 듀퐁이었다고 합니다. 곧 그들은 이 남자가 두 개의 가명인 조지 프레미에와 라울 듀퐁이라는 이름을 쓰는 동일 인물임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곧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파리의 기동대에 근무하던 형사인 줄 베른 경위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체포 과정 역시도 꽤 황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어떤 여성과 식사를 하는 앙리를 본 마리의 친구가 이 사실을 마리 라코스테에게 즉시 알렸고 그녀는 다시 이것을 줄 베른 경위에게 전합니다. 식당에 남겨진 그의 명함에 쓰여진 집 주소를 통해서 그가 사는 곳까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었으나 앙리를 체포할 수는 없었는데요. 체포 영장이 조지 프레미에의 이름으로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장 발부를 하루 더 기다린 다음 줄 베른 경위와 그의 동료 경찰관들은 새 영장을 가지고 1919년 4월 한 여성과 막 집에 돌아온 앙리를 그의 집 문 앞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앙리의 저택 근처에 있는 나무 밑에 흙과 나뭇잎 더미 아래에 묻혀져 있는 인간의 뼈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부 불에 그을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뼈 조각들 뿐이었는데 당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뼈 조각들만으로는 신원을 밝히기가 어려웠고 수사는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사건에 공모한 앙리의 가족들을 조사하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앙리의 범죄 사실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뼈의 파편들 역시도 법의학자들의 노력으로 한 명의 뼈가 아니라 최소한 3명 이상의 몸에서 나온 서로 다른 파편들임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앙리가 연못에 웬 상자를 버리는 것을 봤다는 증인도 나옵니다. 그의 행적들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그가 쇠로 만들어진 톱 여러 개와 그리고 대량의 석탄을 구매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앙리가 임대했거나 구입한 집들에는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스토브와 오븐이었는데요. 경찰들은 이 오븐과 스토브 안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브와 오븐 안에 남아있는 잿더미 속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와 치아가 발견됩니다. 앙리 본인이 그린 자신의 집 내부 그림에도 이 스토브와 오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측은 이 기구들을 떼어내서 법정에 가져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스토브와 오븐들은 일반 가정에서 쓰기엔 꽤 크기가 컸습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인 빈센트 드 모로 지아페리는 그의 사건을 변호하며 확실하게 밝혀진 증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재판정에서는 이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22년 그는 단두대에서 처형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나 소원이 없냐는 물음에 앙리는 발을 깨끗이 닦고 싶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를 제공받았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당시 그의 범행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도 소식이 퍼져 유명세를 끌었고 그의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유명인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유명 배우였던 모리스 오귀스트가 있었고 마침 프랑스에 와 있던 영국의 유명 작가인 러디어드 키플링 역시도 재판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의 사후 이 사건은 여러 작품으로 각색됐습니다. 미국의 배우이자 감독, 작가로 유명한 오손 웰스는 이 사건을 각색해서 각본으로 만들었고 이 각본의 판권을 한 유명 제작자가 구입했습니다. 그 제작자는 바로 찰리 채플린이었으며 이 각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채플린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가미되어 있는 영화 무슈 베르두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또 1963년에는 푸른 수염이라는 제목으로 아예 직접적인 그의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영화에서 앙리의 배역을 맡은 배우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재현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범죄자이자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을 얻은 남자 앙리 데지레 랑드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